고물상에서 3,000원에 판매한다는 64세 여성. 충격적인 반전 이야기. 그 폐지 줍는 여자 말이야. 슈퍼 아저씨랑 밥 얻어먹더니 몸도 판다더라. 리어카를 끌고 가는 와중에 들리는 소문 때문에 순간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대놓고 한다는 게 기가 막히면서도 얼굴이 후끈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모두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는 그 사람을 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64세 박금자입니다. 매일 새벽 4시가 되면 눈이 떠져요. 알람이 없어도 몸이 알아서 깨우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6시에 일어났는데 혼자 살게 되니까 잠이 없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다는 게 새삼 서글퍼져요. 세수를 하고 팔꿈치 보호대를 차고 허리에 파스를 붙입니다. 무릎에도 하나 더 붙이죠. 관절염이 심해져서 비 오는 날이면 뼈마디가 쑤셔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면 제 동반자인 낡은 리어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 나이에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게 말이죠. 동네 사람들 시선이 따갑더라고요. 저 할머니 자식들은 뭐 하나 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고 아들은 외국에 있는데 연락도 뜸해요. 사실 제가 폐지 줍는다는 걸 아들이 알까봐 말도 못하고 있죠. 월세 35만 원과 생활비를 벌려면 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식당에서 설거지라도 해볼까 했는데 나이가 많다고 안 받아주더라고요. 마트에서 카트 정리하는 일도 지원했지만 역시나 나이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폐지 줍는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폐지 줍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종이 뭉치를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여름엔 땀으로 범벅이 되고 겨울엔 손이 곱아서 감각이 없어져요. 골판지는 특히 무거워서 몇 장만 쌓아도 리어카가 무겁게 기울어집니다. 그래도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는 벌 수 있어요. 아침 일찍 나와서 아파트 단지를 돌고 상가 뒷골목을 뒤지고 학교 앞도 지나갑니다. 가끔 젊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보는데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게 돼요. 창피하다기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요. 매일 제가 마지막으로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시장 끝자락에 있는 대성 슈퍼예요. 주인은 황인수라는 66세 남자분인데 과묵하지만 늘 정중하게 대해주시죠. 다른 상점 주인들은 폐지 줍는 저를 못마땅해 하는 눈빛으로 보거나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데 인수 씨만큼은 달랐어요. 어느 날 저녁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싣고 대성 슈퍼 앞을 지나가는데 인수 씨가 나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수고를 알아봐 주다니요. 언제부터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항상 정중했습니다. 제가 슈퍼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끄덕여 인사해 주시고 가끔은 날씨가 추운데 몸 조심하세요라는 말씀도 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투명인간 취급받는데 인수 씨만큼은 저를 한 사람으로 봐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제 하루가 이렇게 외로워졌을까? 아침에 눈 뜨면 인사할 사람도 없고 저녁에 오늘 어땠어라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요.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원룸 월세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정말 적막해져요.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려 퍼지고
옆집에서 들려오는 아이. 웃음소리나 부부가 대화하는 소리가 더욱 제 외로움을 크게 만들어요. 하지만 대성 슈퍼 황인수 씨만큼은 제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폐지를 주워 리어카에 가득 실었습니다. 손이 시려서 주머니에 넣고 나왔다가 다시 넣고 했어요. 겨울바람이 유독 차가웠거든요. 오후 2시쯤 되니까 배가 고팠지만 집에 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으려고 했죠. 대성 슈퍼 앞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인수 씨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평소처럼 인사를 건넬까 하는데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김치찌개 끓였는데요. 점심 같이 드실래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인수 씨는 약간 어색해하면서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싶었습니다. 남의 밥을 얻어먹는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먹을게요. 그런데 인수 씨가 고개를 젓더니 말하는 거예요. 많이 끓여서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요. 그냥 같이 드세요. 결국 따라갔습니다. 슈퍼 뒷문으로 들어가니까 작은 방이 하나 있었어요. 원룸처럼 생겼는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작은 식탁에 김치찌개가 끓고 있고 멸치볶음에 계란말이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인수 씨가 의자를 빼주니까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차려준 밥상에 앉아봤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걸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드세요. 인수 씨가 밥을 떠서 제 앞에 놓아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거 시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랑 똑같네요. 목이 메어서 말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30년 전 시어머니가 해주던 그 맛이었습니다. 묵은지를 우려낸 깊은 맛의 돼지고기가 부드럽게 익어서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인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우는 것도 어색해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주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누가 차려준 밥. 처음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남편이 해준 적도 없고 남편 돌아간 후엔 더더욱 혼자였으니까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이었어요. 인수 씨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더니 말했습니다. 이제부턴 제가 자주 해드릴게요. 그 맛으로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거든요. 누군가 저를 생각해서 밥을 차려준다는 것, 그리고 또 해주겠다고 약속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날 점심을 다 먹고 나서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서기가 아쉬웠어요. 집에 가면 다시 혼자가 될 텐데 이 따뜻한 시간이 끝나는 게 싫었거든요. 인수 씨도 급하게 나가라고 하지 않고 천천히 기다려줬어요. 마지막에 일어서면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더니 인수 씨가 언제든 오세요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을 심어준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어요. 제 하루 일과에 새로운 리듬이 생긴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인수 씨가 밥을 해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 폐지를 주우러 나갈 때도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엔 매일 가기가 미안했어요. 남의 밥을 계속 얻어먹는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틀 정도 안 갔는데 인수 씨가 슈퍼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제 오늘 안 오시길래 어디 아픈 건 아닌가 걱정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누군가 제가 없다는 걸 알아차려 주다니요. 그날부터는 매일 점심 무렵이면 대성 슈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인수 씨는 정말 신기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금세 알아차리더라고요. 어느 날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중얼거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된장찌개가 자주 나왔어요. 김치찌개, 부대찌개, 미역국도 해주지만 유독 된장찌개가 많이 나왔죠. 반찬도 항상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었어요. 멸치볶음,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까지. 혼자 사는 남자가 이렇게 반찬을 잘 만들 줄 아는 게 신기했습니다. 물어보니까 부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다 보니 요리를 배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라면만 끓여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배웠어요. 인수 씨도 저처럼 혼자였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제 마음을 더 잘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 폐지 주우러 나갔다가 흠뻑 젖어서 슈퍼에 도착했는데 인수 씨가 수건을 내밀더라고요. 그리고 구석에서 비닐우산 하나를 꺼내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쓰세요. 손님이 두고 간 건데 안 가져가니까요. 사실새 우산인 게 뻔했어요. 포장지 자국도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자존심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해준 거겠죠. 또 어느 날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절뚝거리며 갔는데 인수 씨가 파스를 내밀더라고요. 이거 효과 좋아요. 제가 써본 거라 확실해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고마웠습니다. 누군가 제 아픔을 알아주고 챙겨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서 몸이 피곤해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황인수라는 이름이 뜨더라고요. 언제 번호를 주고받았는지도 기억이 안 났는데 아마 비 올 때 연락하라고 하면서 주고받은 것 같아요. 내일 된장찌개 끓여 놓을게요. 목 좋게 우려놨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저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알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핸드폰을 꽉 안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내일이 이렇게 기다려진 적이 있었을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매일이 비슷했는데 지금은 내일이 오는 게 설레더라고요.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고 저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달라 보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을 기다리게 해준 사람이 생겼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나와서 폐지를 주었어요. 날씨가 좋아서 기분도 괜찮았고 인수 씨가 어제 문자로 내일 미역국 끓여놓겠다고 해서 점심이 기대되기도 했죠.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싣고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가벼웠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는데 반찬 가게 앞에 아줌마 서너 명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평소에도 그분들이 거기서 수다 떠는 걸 자주 봤어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면서 들은 말이 그 폐지 줍는 여자 말이야. 슈퍼 아저씨랑 밥 얻어먹더니 몸도 판다더라.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제 귀를 의심했죠. 설마 저한테 하는 말일까 싶어서요. 세상에 그 나이에 저게 무슨 꼴이래.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어요. 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흉하잖아. 시장통이 다 안다더라. 매일 슈퍼 가서 밥 얻어먹고 그러더니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리어카 손잡이를 놓칠 뻔했어요.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죠.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얼굴도 화끈거리고요. 목이 막혀서 숨쉬기도 어려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질하며 수군대는 것 같고 비웃는 것 같고요. 몸도 판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냥 밥 한 끼 얻어먹었을 뿐인데 사람들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64살 할머니가 66살 할아버지한테 밥 얻어먹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반찬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도 계속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저런 사람들이 많다더라. 뻔뻔하게. 자식들한테 연락이라도 해보지. 남한테 패 끼치고. 한마디 한마디가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구나. 제가 매일 슈퍼에 가는 것도, 인수 씨가 밥을 해주는 것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었던 거죠. 인수 씨의 친절이 저한테는 그냥 고마운 일이었는데 남들 눈에는 수상하게 보였나 봐요. 64살 여자와 66살 남자가 매일 만나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그렇게 이상해 보인 걸까요? 간신히 발을 떼어서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하지만 온몸이 떨려서 리어카를 제대로 끌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었죠. 대성 슈퍼 쪽으로 가는 길목에서 방향을 돌렸어요. 인수 씨를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소문이 돈다는 걸 어떻게 말해요? 그분도 저 때문에 이상한 소리 듣고 계실 텐데요.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몸도 판다는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정말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슈퍼 쪽으로는 발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인수 씨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미안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시선이 무서웠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폐지를 주우러 나갈 엄두도 안 났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라면 한 개가 이틀째 그대로 있었어요.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뭘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았거든요. 계속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는데 몸이 이상했어요. 열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온몸이 무겁고 나른했습니다. 손발도 저리고요. 처음엔 마음이 아파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점점 몸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몸도 판다. 그 나이에 저게 무슨 꼴이래. 흉하잖아. 그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들리고 일어나려고 해도 들리고요. 인수 씨한테 정말 미안했어요. 저 때문에 좋지 않은 소문에 휘말리게 됐을 텐데요. 그분은 그냥 친절하게 밥 한 끼 챙겨준 것뿐인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다니요. 더 이상 폐를 끼칠 순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꺼뒀어요. 인수 씨가 연락할까 봐서요. 어떤 핑계를 대야 할지도 모르겠고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3일째 되던 날 몸이 정말 이상했어요. 열이 많이 나고 어지러웠습니다. 물도 거의 안 마셨더니 입술이 바싹 말랐고요. 일어서려고 하면 휘청거렸어요. 그래도 병원에 갈 생각은 안 했습니다. 돈도 아깝고 무엇보다 밖에 나가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늦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계속 똑똑똑 소리가 나더라고요. 금자씨, 저예요. 황인수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제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궁금했고요. 제발 문 좀 열어봐요. 걱정돼서 잠도 못 자겠어요. 인수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당신이 없으니까 밥을 먹을 이유도 없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가 없어서 밥도 못 먹는다고 하다니요.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문을 열었어요. 인수 씨가 서 있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머리도 젖어 있고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를 맞고 온 것 같았어요. 어머, 이게 무슨... 제 모습을 본 인수 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거울을 안 본 지 며칠 됐는데 아마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당장 병원 가야겠어요. 인수 씨가 제 어깨를 붙잡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하려고 했는데 말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목소리도 갈라졌고요. 택시를 불러서 병원에 갔어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독감이랑 탈수라고 하더라고요. 물을 거의 안 마시고 제대로 안 먹어서 그렇다고요. 며칠 정도 입원해야겠습니다. 의사 말에 깜짝 놀랐어요. 입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인수 씨가 병원비를 다 내더라고요. 괜찮아요. 제가 낼게요. 말려도 듣지 않았어요. 병실로 옮겨진 후에도 인수 씨는 계속 옆에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밤새 지켜봐 주더라고요. 사흘 동안 인수 씨가 병실을 지켰어요. 죽이라도 챙겨주고 간호사가 올 때마다 이것저것 물어보고요. 정말 가족처럼 돌봐줬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분은 정말 저를 걱정해 주는구나.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퇴원하는 날 인수 씨가 제 원룸까지 데려다 줬어요. 사흘 만에 돌아온 집은 썰렁했습니다. 아무도 없었던 방에 먼지가 앉아 있고 시든 화분만 덩그러니 놓여 있더라고요. 들어가세요. 푹 쉬어야 해요. 인수 씨가 가방을 들고 따라 들어왔어요. 좁은 원룸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혼자 계시기엔 너무 쓸쓸해 보여요. 맞는 말이었어요. 혼자 살기 시작한 지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적응이 안 됐거든요. 특히 밤이 되면 정말 외로웠죠. 인수 씨가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텅 비어 있었거든요. 며칠 동안 제대로 안 먹었으니까요. 마트 가서 장이라도 봐야겠네요. 그런데 저는 괜찮다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했어요.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제 괜찮아요. 병원에서 나았으니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인수 씨가 제 쪽을 바라보더니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금자 씨, 네, 우리 그냥 슈퍼 뒷방에 같이 살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뭐라고요? 다 퍼질 대로 퍼진 소문인데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인수 씨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떤 각오를 다진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차피 이상하게 볼 거면 차라리 정말로 같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서로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요. 저는 멍하니 인수 씨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가진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어요. 정말 그랬어요. 변변한 살림살이도 없고 돈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었거든요. 64살에 폐지 줍는 여자가 무엇을 줄 수 있겠어요. 요리도 못하고 집안일도 서툴러요. 오히려 짐만 될 텐데요. 인수 씨가 고개를 젓더니 말했어요. 저한테는 당신이 같이 밥 먹어주는 사람이면 돼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누군가 제 존재 자체를 필요로 한다고 말해주다니요.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아세요? 매일 혼자 차려놓고 혼자 먹고 설거지도 혼자 하고요. 그런데 금자 씨가 와서 같이 먹어주니까 밥맛이 나더라고요. 인수 씨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이 사람도 저만큼 외로웠던 거예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이 들어서 배우는 요리라 맛도 별로고 성격도 무뚝뚝하고요. 그래도 같이 살면 서로 의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참 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이런 제안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남들이 뭐라고 할지도 걱정됐고 정말 폐만 끼치는 건 아닌지도 걱정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 함께 살자고 말해주다니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도 위로가 됐고요. 정말 같이 살아도 될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인수 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살아요. 서로 외롭지 않게요. 그날 밤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살게 되는 거라고요. 무섭기도 했지만 기대도 됐습니다. 슈퍼 뒷방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인수 씨와 제가 만들어가는 일상이 생겼거든요. 아침 6시에 일어나면 인수 씨가 이미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어요. 미역국이나 된장찌개, 간단한 반찬들이 식탁에 놓여 있죠. 제가 일어나면 꼭 이마에 손을 대고 열이 없는지 확인해 줍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매일 묻는 말이에요. 처음엔 괜찮다고만 대답했는데 이제는 솔직하게 말해요. 무릎이 아프다거나 어깨가 결린다거나요. 그러면 인수 씨가 파스를 가져다 주거나 마사지를 해줍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슈퍼 문을 열어요. 저도 이제는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찬 코너를 정리하고 계산대 옆에서 물건을 포장해 주고요. 처음엔 서툴렀는데 인수 씨가 하나씩 가르쳐줘서 이제는 제법 할 줄 알아요. 금자 씨가 있으니까 슈퍼가 더 정갈해 보여요. 인수 씨가 그렇게 말해주면 기분이 좋아져요.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점심시간이 되면 둘이 함께 밥을 먹어요. 예전에는 인수 씨 혼자 차려주었는데 이제는 제가 반찬 하나라도 만들어서 함께 먹습니다. 계란찜이나 콩나물 무침 같은 간단한 것들이지만요. 역시 두 사람이 함께 먹는 밥이 맛있어요. 인수 씨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져요.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든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 시선은 따가워요. 시장을 다니다 보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거든요. 둘이 살림 차렸대. 젊은 것도 아니고. 쯧쯧. 그 나이에 무슨 연애래. 보기 민망하다. 처음엔 또 움츠러들었어요.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인수 씨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당당하게 말하는 인수 씨를 보니까 저도 용기가 났어요. 맞아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두 사람이 외롭지 않게 함께 사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은 반찬 가게 아줌마가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그 나이에 무슨 동거래. 그 말을 들은 인수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다 퍼진 소문이면 이제는 우리를 위한 소문이죠. 그 말에 반찬 가게 아줌마가 할 말을 잃더라고요. 저도 그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맞아요. 어차피 소문이 났으면 이제는 당당하게 살면 되는 거죠. 그 이후로는 고개를 숙이지 않기로 했어요. 시장을 다닐 때도 인수 씨와 나란히 걸어 다니고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좋게 봐주는 분들도 있어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둘이 함께 있으니까 보기 좋네.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고마워요. 모든 사람이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니구나 싶어서요. 저녁에는 슈퍼 문을 닫고 둘이 텔레비전을 봐요.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죠.
인수 씨가 젊었을 때 이야기도 듣고 저도 남편과 살았던 얘기를 해줘요. 내일은 뭐 해 먹을까요? 된장찌개 어때요? 오늘 좋은 무 들어왔던데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참 좋아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생겼거든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서로 안부를 묻고 잠들어요. 혼자였을 때는 밤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옆방에 인수 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요. 64살과 66살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함께 산 지 석 달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대성 슈퍼 뒷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인수 씨가 채소라도 키워서 먹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처음엔 뭘 심을지 몰라서 고민했는데 제가 상추와 고추를 심자고 했어요. 키우기 쉽고 자주 먹는 것들이니까요. 인수 씨가 마트에서 모종을 사와서 함께 심었습니다. 이렇게 심으면 되나요? 조금 더 깊게 심어야 해요. 뿌리가 잘 내리도록요. 둘이 나란히 앉아서 흙을 만지며 모종을 심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오랜만에 흙냄새도 맡고 손에 흙이 묻는 것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남편과 살 때 작은 화분도 키워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텃밭을 한다니 신기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는 게 제 일이 됐어요. 기다란 호스로 물을 주면서 잘 자라라, 잘 자라라 하고 중얼거렸죠. 어린애 같은 일이지만 재미있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상추가 제법 자랐어요. 고추도 작은 꽃이 피기 시작했고요. 매일 조금씩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우리가 키운 채소로 밥상을 차릴 수 있겠네요. 인수 씨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저도 뿌듯했습니다. 이 나이에 뭔가를 키워낸다는 게 이렇게 보람 있는 줄 몰랐어요. 2달째 되던 어느 오후 상추가 제법 커서 따서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인수 씨와 함께 텃밭에 나가서 상추를 땄습니다. 이거 봐요. 정말 싱싱해요. 우리가 키운 거라서 더 맛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밥상에 우리가 키운 상추가 올라왔어요. 쌈을 싸서 먹는데 정말 달고 아삭했습니다. 마트에서 산 것과는 맛이 확실히 달랐어요. 역시 직접 키운 게 최고네요. 인수 씨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함께 키우고 함께 먹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습니다. 요즘은 매일 저녁 텃밭에 나가서 물을 주고 있어요. 오늘도 고추에 물을 주고 있는데 인수 씨가 옆에서 상추 잎을 따고 있더라고요. 금자 씨, 네, 후회 안 해요? 갑자기 뭔 소리인가 싶어서 인수 씨를 바라봤어요. 뭐요? 저랑 같이 사는 거 말이에요. 혼자 살 때보다 불편한 것도 많을 텐데요. 인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요즘도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니까 걱정이 되나 봐요. 아니에요. 이 나이에 누가 저녁같이 먹자고 말 걸어줄 줄 알았겠어요? 정말 그랬어요. 64살의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혼자 살 때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일이 기다려져요. 인수 씨가 뭘 해 먹을지, 텃밭 채소는 얼마나 자랐을지요. 인수 씨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금자 씨가 없었으면 이런 재미도 몰랐을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녁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텃밭에서는 풀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인수 씨의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앞으로도 같이 살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안 섰거든요. 말없이 웃고 밥 해주는 그 사람으로요. 인수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네, 그렇게 살아요. 서로 의지하면서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64살과 66살의 사랑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드라마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소설처럼 극적이지도 않지만요. 그냥 매일 밥 해주고 함께 웃고 서로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요. 텃밭의 상추와 고추처럼 우리도 천천히 자라가는 것 같았어요. 사별 후에 처음 맞게 된 밤, 그의 커다란 손보다 더 깊게 느껴지는 것에 온몸이 떨렸다. 남편과 사별하고서 늘 누군가의 손이 제 어깨에 닿기만 해도 죄를 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사별 후 3년 정전된 조용한 방 안에서 그 사람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이 기분은 저의 몸을 떨게 만들었죠. 매일 외로운 나날을 지냈던 제 마음이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누군가의 품에 안겨 마음껏 울어도 된다는 느낌을 제게 전해줬어요. 저는 이 사람과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됐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이정선입니다. 올해 61세죠.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그와 함께 꾸렸던 이 작은 카페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강원도 외곽 국도변에 자리 잡은 우리 카페는 정말 작았어요. 테이블 5개에 의자 18개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직접 만든 나무 선반에는 커피잔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위에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카페 문을 닫았어요. 도저히 혼자서는 손님을 맞을 수가 없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남편이 서 있던 커피 머신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여보,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혼자 중얼거리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요. 창밖으로 보이는 산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색깔을 바꿨는데 저에게는 모든 게 회색빛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새벽 6시쯤 되었을까요? 저는 늘 그 시간에 일어나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곤 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차를 우리고 있는데 국도변 주유소에서 움직이는 사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키가 제법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다른 주유소 직원들과는 다르게 움직임이 조심스러웠거든요. 기름 호스를 감는 모습도 바닥을 청소하는 모습도 마치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계속 그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계속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가는 걸까요? 남편과 함께 살 때는 주유소 직원들을 신경 쓴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기름 넣으러 갈 때나 마주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혼자가 된 후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그 남자가 주유소 앞 화단에 물을 주는 모습을 봤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꽃들이 시들까봐 걱정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저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성실한 사람 같네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니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과 나눴던 사소한 대화들이 그리워졌어요. 이제는 혼자 중얼거리는 것만 남았으니까요. 카페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3년 전 그날 이후로 멈춰버린 제 시간 속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건 시계 바늘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어느 날 오후 카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3년 동안 문을 닫고 있었는데
누군가 들어오다니요. 주유소에서 보던 그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 성실해 보이던 사람이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아마 저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을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손님을 맞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그는 카페 안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어컨도 없이 혼자 고생 많으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3년 동안 아무도 제 상태를 걱정해 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물컵을 집으려 했는데 자꾸 놓칠 것 같았어요. 겨우 물을 따라서 그에게 건넸습니다.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거든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물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동정인지 친근함인지 아니면 단순한 예의인지요.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새벽 6시 반쯤 되면 카페 문이 열렸어요. 그 남자가 주유소 일을 시작하기 전에 들러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3년 동안 혼자였는데 갑자기 매일 손님이 오니까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 기다리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새벽 6시 반이 되면 자연스럽게 커피 머신을 켜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이른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라서요. 간단한 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3년 동안 혼자 중얼거리기만 했는데 누군가와 주고받는 말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절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천천히 마시면서 창밖을 보거나 제가 하는 일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마치 이 시간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아침 식사는 하시나요?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3년 동안 누구도 제 끼니를 걱정해주지 않았거든요. 보통 빵 한 조각 정도만 먹어요. 그럼 제가 가끔 뭔가 가져와도 될까요? 저도 혼자 사는데 많이 만들 때가 있어서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뭔가를 준비하겠다고 하다니요. 남편 이후로는 처음이었어요. 며칠 후 그는 정말로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김밥이었는데 정성스럽게 싸운 게 보였어요. 한 입 먹어보니 짠맛이 딱 맞았습니다. 맛있어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서툴지만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 죽고 난 뒤 처음으로 내 상태를 물어준 사람이라는 거요. 그 첫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에어컨도 없이 혼자 고생 많으시네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누군가 저를 봐주고 있다는 느낌, 그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 평온한 일상이 일주일쯤 계속되었을까요?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늦게 그가 나타났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가까이 와서 보니 낡은 털모자였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건 남편의 털모자였거든요. 마지막으로 입원했을 때 쓰던 바로 그 모자였습니다. 회색빛 털실로 짠 소박한 모자였지만 남편이 가장 아꼈던 것 중 하나였어요. 어디서 이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모자를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기억이 안 났어요. 아마 남편이 떠난 후 정신이 없을 때였을 거예요. 창고 뒤편에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조심스럽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될 것을 만진 것처럼요. 이런 건 함부로 못 버리죠. 그 말을 하면서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털모자를 건네는 손가락 끝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남의 물건을 찾아준 것뿐인데 말이에요. 저는 그 모자를 받아들었습니다. 3년 만에 만지는 남편의 체온이었어요. 물론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지만 여전히 남편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어요. 더 말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는 제 표정을 보더니 자리에 앉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커피 안 드시고 가세요? 아, 네. 오늘은 그냥 말을 마치지 못하고 그는 문 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뒤돌아봤습니다. 소중한 것들은 어디 가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잠깐 놓칠 뿐이죠.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털모자를 꼭 껴안고서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털모자를 베개 옆에 두고 계속 바라봤어요. 남편이 그 모자를 쓰고 웃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겨울마다 그 모자를 쓰고 눈사람을 만들어주던 모습도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슬픔보다는 궁금함이 더 컸습니다. 그 남자는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 했을까요? 왜 손이 떨렸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소중한 것들은 어디 가지 않아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 같았어요. 누군가 잃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왔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눈빛이 더 조심스러웠고 말수도 적었어요. 어제는 고마웠어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별일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거였어요. 그 말에 그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가슴 깊은 곳이 건드려진 것 같았어요. 혹시 저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혹시 당신도 뭔가 소중한 걸 잃어본 적이 있나요? 그 질문에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커피를 들고 있던 손이 또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있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도 저처럼 뭔가를 떠나보낸 사람이라는 걸요. 그래서 제 마음을 이해하는 거였고, 그래서 털모자를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뤘던 거였어요.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서로의 아픔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태풍 경보가 내려진 날이었어요. 바람 소리가 무서울 정도로 거셌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에 잠이 깰 정도였죠. 밤 10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카페 안이 깜깜해졌습니다. 정전이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멈췄고 에어컨도 꺼졌습니다. 순간 너무 조용해져서 오히려 무서웠어요. 손전등을 찾으려고 더듬거리고 있는데 카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밤에 누가 올까요? 문을 열어보니 그 남자였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랜턴과 손전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불이 다 나갔던데요. 숨이 가빠 보였어요. 아마 급하게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밤에 저를 걱정해서 왔을까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날씨에 왜 냉장고 음식들 다 상할 텐데요. 제가 아이스박스 가져왔어요. 정말로 큰 아이스박스를 끌고 왔더라고요. 냉장고 안에 음식들을 옮기는데 두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여기 너무 더워요. 창고로 가시죠. 창고는 카페보다 조금 더 시원했어요.
그곳에서 랜턴을 켜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는 부채 2개를 가져왔더라고요. 이거라도 있으면 조금 나을 거예요. 부채질을 하면서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태풍 소리만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랜턴 불빛이 창고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전기 언제쯤 들어올까요? 아마 내일 아침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부채질을 계속했습니다. 제 쪽으로 바람이 오도록 각도를 맞춰서요. 저도 그를 향해 부채질을 했어요. 1시간쯤 그렇게 있었을까요? 갑자기 제 부채가 그의 부채와 부딪혔습니다. 깜짝 놀라서 부채를 놓치려는 순간 그의 손이 제 손목을 잡았어요. 조심하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목에 닿은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정말 따뜻했어요. 3년 동안 아무도 제 손을 잡아준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 이후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단순히 따뜻한 게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 따뜻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지금 내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 속으로 그렇게 외쳤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손끝에서 시작된 온기가 팔을 타고 올라와서 가슴까지 도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금세 손을 놓았어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부채가 떨어질까 봐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라졌어요. 아까보다 더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서로 의식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랜턴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어요. 무언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정선 씨,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동안은 그냥 안녕하세요라고만 했었는데요. 네. 혹시 제가 너무 자주 와서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그 질문이 의외였어요. 오히려 저는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전혀요. 오히려 말을 멈췄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와야 제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는 없었어요. 오히려 고마워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말에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안도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태풍은 계속 몰아쳤지만 창고 안에 우리는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그의 손이 기억하고 있는 온기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이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손이 닿았던 손목이 계속 따끔거렸어요. 아니, 따끔거린다기보다는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자꾸만 그 순간이 생각났어요. 이상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남자의 손길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다니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 같으면 6시 반에 커피 머신을 켰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가 올 시간이 다가오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제가 싫었어요. 결국 카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친 채로 숨어 있었어요. 6시 반이 되자 정말로 그가 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선 씨, 괜찮으신가요? 문 밖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한참 기다리더니 그는 그냥 갔습니다.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창틈으로 보니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사흘째 되던 날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카페 앞에 서서 한참 바라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천천히 주유소로 돌아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를 피하고 있는 건데 정작 제가 더 힘들었습니다. 나흘째부터는 아예 오지 않았어요. 새벽 6시 반이 되어도 카페 앞에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커튼 사이로 계속 밖을 내다봤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그를 피하려고 문을 닫았는데 정작 그가 오지 않으니 더 외로웠어요. 새벽 시간이 이렇게 길고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있던 시간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정말 다시 오지 않을까봐 두려웠어요. 용기를 내어 주유소 앞까지 나가봤습니다. 그는 거기 있었어요. 평소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표정이 어두웠고 움직임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다가갔어요. 그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는 잠깐 멈춰서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어색하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요즘 카페에 안 오시네요. 바보 같은 말이었어요. 제가 문을 안 열어줬으니까 못 온 거잖아요. 그는 한참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실수한 건 저였는데 그는 자신을 탓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왜? 오히려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날 이후 혼자 있는 게 더 힘들어졌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고 있던 눈물이 터진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이상해졌나 봐요. 3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누군가와 있는 게 좋아지니까 무서워졌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저도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좋아진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게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는 걸요. 그의 말에 저는 더 눈물이 났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 혼자만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와도 될까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카페로 왔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전보다 더 편안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난히 더운 날이 이어졌는데 에어컨이 고장 나버린 거예요. 수리기사를 불러도 부품이 없어서 일주일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더위에 어떻게 지내세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에도 더워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갔어요. 카페 안은 찜통 같았습니다. 그날도 그는 평소 시간에 와서 커피를 마셨는데 제가 자꾸 어지러워하는 걸 봤나 봐요. 얼굴이 너무 빨갛네요. 괜찮으세요? 네, 조금 더울 뿐이에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머리가 띵했습니다. 몸도 축 늘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상황이 더 심해졌습니다. 손님도 없는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누군가 제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놓는 게 느껴졌어요. 눈을 뜨니 천장이 보였습니다. 제 집 침실이었어요. 정신 차리셨네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그가 제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젖은 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카페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119를 부를까 했는데 열이 너무 심해서 일단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 몇 시예요? 저녁 8시쯤 되었어요. 5시간 정도 주무셨네요. 5시간 동안 제가 정신을 잃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제 곁에 있었던 건가요? 침대 옆 탁자를 보니 해열제와 물컵, 그리고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네, 약국에서 해열제 사고 죽도 끓여왔어요. 열이 내리면 조금씩 드세요. 남편도 제가 아플 때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괜찮으니까 가셔도. 아직 열이 완전히 내리지 않았어요. 조금 더 지켜보고 갈게요. 그는 다시 제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이마에 닿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차갑고 시원한 느낌이었는데 동시에 따뜻함도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저도 모르게 물어봤어요. 그는 잠깐 손을 멈추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혼자 아프면 더 힘들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남편이 떠난 후 혼자 아팠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당신도 혼자 사시나요? 네, 저도 혼자 살아요. 가족은? 옛날에 있었죠. 그 말에 뭔가 깊은 슬픔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쯤 되자 열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괜찮은 것 같네요.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확인해 볼게요. 일어서려는 그를 보니 갑자기 혼자 있기가 싫어졌어요. 조금만 더 있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그는 다시 앉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는 제 이마에 손을 올려놓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 손길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몸은 아직 아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의 손이 이마 위에 있는 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열이 내린 후에도 그는 제 곁에 있어줬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가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으시면 이제 가봐야겠어요. 마침내 그가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기다려보세요.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세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요? 그냥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도 혼자잖아요. 네, 그래서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혼자 아픈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혼자 아프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기분이 들어요. 정선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네, 제가 너무 나댄 건 아닐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함부로 들어와서 간병하고 혹시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아니에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히려 고마워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줬거든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정말 고마웠거든요. 그는 조용히 제 옆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제 이마를 만졌어요. 아직 조금 뜨거우네요. 그의 손이 이마에서 천천히 뺨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요. 정선 씨, 다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간절함이 보였어요. 저도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얼마나 오래요? 5년 정도 됐나요? 저보다 더 오래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도 저처럼 외로웠을 텐데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제 뺨에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살짝, 정말 살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이 떨렸어요. 사별 후 처음 맞게 된 밤, 그의 커다란 손보다 더 깊게 느껴지는 것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얼굴을 감쌌고 그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정말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깊게 느껴진 게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 속에 담긴 마음이었어요. 말없이 나눈 위로, 눈으로 건넨 용기,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도 된다는 허락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무서워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뭐가 무서우세요? 이런 제가 무서워요. 남편을 잃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괜찮아요. 그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다시 사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 말에 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당신 손보다 더 따뜻한 게 있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죠? 그건 바로 나를 다시 살아가게 만든 당신 마음이었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후련해졌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그의 손길도 따뜻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이 더 따뜻했어요. 그는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남편 이후로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 안긴 거였어요. 그런데 죄책감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졌어요. 그도 저처럼 배우자를 잃고 5년 동안 혼자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수예요.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말해줬습니다. 김민수? 이제야 그에게 제대로 된 이름이 생긴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함께 살 생각은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주유소 옆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함께 지내시면 어떨까요? 카페는 어떻게 하죠? 카페는 그대로 운영하시면 돼요. 저도 주유소 일은 계속할 거고요.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카페 2층 살림을 정리해서 주유소 옆 작은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방이었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살다가 갑자기 누군가와 함께 지내니까요. 하지만 민수 씨는 제 생활 패턴을 배려해줬어요. 아침에는 여전히 6시에 일어나서 카페로 갔습니다. 민수 씨도 6시 반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러 왔고요. 예전과 똑같았지만 뭔가 다른 기분이었어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당신도 오늘 하루 화이팅이에요. 작은 대화였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었어요. 민수 씨가 요리를 잘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줬습니다. 남편도 요리를 해줬지만 민수 씨 요리는 또 다른 맛이었어요.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혼자 살면서 배웠어요. 처음에는 라면밖에 못 끓였는데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저도 남편이 떠난 후 요리하는 법을 새로 배웠거든요. 한 달쯤 지나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카페와 주유소에는 매일 따뜻한 불빛이 켜졌어요. 제가 카페에서 일할 때 민수 씨는 주유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복해요. 어느 날 저녁 함께 차를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저도요. 민수 씨도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남편을 잃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수 씨도 아내를 잃었구나. 그래서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이해해줬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다시 사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걸요. 맞아요.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의 의무인 것 같아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졌고 서로를 아끼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동반자 같은 느낌이었는데 점점 진짜 사랑으로 변해갔습니다. 정선 씨, 네, 사랑해요. 민수 씨가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61세에 다시 찾은 사랑이었습니다. 젊을 때의 사랑과는 달랐어요. 더 깊고 더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깨달았어요. 그날 밤 느꼈던 그 깊은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말이에요. 당신 손보다 더 깊었던 건 내 고요한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 사랑이었어요. 민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만졌을 때처럼 따뜻했지만 이제는 떨리지 않았어요. 편안하고 든든했습니다. 주유소와 카페에는 오늘도 따뜻한 불빛이 켜집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서 우리는 매일 다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영등포 콜라텍에서 벌어지는 춤바람에 미친 황혼의 그녀들. 그곳에선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사람에게 되었다는 말. 여러분은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요 근래 제가 그랬습니다. 칭찬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저의 판단력이 흐려져 생긴 일 말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시지 말길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김선옥, 올해 67세죠. 그동안 하루하루를 그냥 견뎌왔다고 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또 혼자 밥 먹고 이런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옆집 나은자가 갑자기 제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언니. 목소리부터가 뭔가 다르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은자가 평소와 다른 화장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입술에는 빨간 립스틱까지 발라서요. 언니, 그러다 진짜 우울증 와요. 나랑 콜라텍 한 번만 가봐요. 콜라텍이라니요.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춤이 뭐라고, 내가 왜 거길 가야 하는데? 하지만 은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니, 거기 할머니들 진짜 멋있어요. 70대인데도 춤추면서 웃고 떠들고 그게 진짜 사는 거 아닐까요? 은자의 말을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웃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울을 보면 항상 무표정한 얼굴만 있었죠. 그런 제 모습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어요. 그래도 이 나이에 춤은 좀 그렇지 않아? 언니, 한 번만요. 정말 한 번만. 안 맞으면 바로 나오면 되잖아요. 결국 저는 은자의 손에 이끌려 집을 나섰습니다. 평생 가본 적 없는 콜라텍이라는 곳으로 말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영등포로 향하는 동안 제 가슴은 두근두근 뛰었어요. 설렘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웠죠. 영등포역에서 내려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네온 사인이 번쩍번쩍하는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영등포 댄스홀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입구에서 잠깐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야 하나 싶었거든요. 언니 가요. 은자가 제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귀에 트로트 음악이 쿵쿵 울려 퍼졌어요. 무지개색 조명이 천장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에서 할머니들이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거기서 춤추는 분들의 얼굴에는 진짜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많아 보이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추는 춤에는 생기가 넘쳤어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었구나. 저렇게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은자가 제 팔을 잡고 구석진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콜라텍 안을 둘러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젊은 남자와 춤을 추고 계셨거든요. 그분의 얼굴에는 소녀 같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 언니 저기 봐요. 저분은 올해 75인데 매주 나와요. 은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할머니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파마머리에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계셨는데 춤 실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발걸음도 경쾌하고 몸짓도 우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음악이 바뀌면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자, 이번엔 새로 오신 분들도 함께 춤춰보는 시간입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저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은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 손을 잡고 끌었어요. 언니 가요. 한 번만 해봐요. 아니야, 나는 안 돼. 춤을 모르는데 어떡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자가 저를 무대 앞으로 밀어냈거든요. 무지개 조명이 저를 비추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어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였죠.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춤추는 할머니가 제게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냥 음악에 맞춰 움직여봐요. 저는 어색하게 발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서툴렀어요. 왼발 오른발도 헷갈리고 리듬도 맞지 않았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면서 제 몸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대학 시절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음악교육과 학생이었던 저는 지휘봉을 들고 무대에 섰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의 설렘과 떨림, 그리고 음악에 대한 순수한 사랑.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실 때도 장례식장에서도 저는 울지 않았어요. 슬픔을 억지로 참았었죠. 이제 혼자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조차 사치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트로트 음악에 맞춰 어설프게 춤추면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잘하세요. 멋져요. 이런 응원 소리가 들렸어요. 한 곡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제 마음은 이상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뭔가 오랫동안 막혀있던 것이 뚫린 기분이었어요. 은자가 제게 다가와 물티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니, 울면서 춤추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되게 아름다웠어요.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났어요. 아름답다니. 언제부터 누군가가 저를 아름답다고 했었나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 첫 춤 이후로 저는 콜라텍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그날의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며칠 뒤 은자가 또 찾아왔죠. 언니, 오늘도 가요. 춤추는 언니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옷장에서 조금 더 나은 옷을 골라 입고 립스틱도 발랐어요.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제 얼굴에 생기가 돌더라고요. 콜라텍에 도착하니 지난번보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어머, 지난번에 울면서 춤추시던 분 아니에요? 오늘도 오셨네요. 이런 말들이 어색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저는 자연스럽게 무대로 향했어요.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음악에 몸을 맡겼죠. 조금씩 리듬도 익숙해지고 다른 분들의 동작도 따라할 수 있게 됐어요. 한 곡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예의 바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댄스 강사를 하고 있는 류진우라고 합니다. 댄스 강사라니.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제가 춤을 너무 못 춰서 지적하러 온 건가 싶었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전에 무용을 하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음악을 전공했었는데. 아, 역시 그렇군요. 선생님이 춤출 때 감정이 몸에서 느껴져요. 일반 분들과는 확실히 다르세요. 선생님이라는 말이 제 귀에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7년이 됐는데 누군가가 저를 선생님이라 부르다니 낯설면서도 따뜻한 기분이었어요. 과찬이세요. 저는 그냥 음악이 좋아서. 아니에요. 정말 특별해요. 춤이 살아있어요. 류진우의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춤이 살아있다니.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은자도 옆에서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생님, 시니어 댄스 대회에 나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댄스 대회요? 네. 요즘 시니어 분들을 위한 댄스 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어요. 선생님 실력이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댄스 대회라니. 67세에 무슨 대회를 나간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춤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개인 레슨을 해드리려고 해요. 선생님만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말이죠. 류진우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선생님 같은 분이 그냥 묻혀있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류진우가 준 명함을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선생님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누군가가 저를 선생님이라 불러준 게 은퇴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학교에서 퇴직하고 나서는 그냥 할머니, 아줌마 이런 소리만 들었는데 오랜만에 제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혼자 웃다가 또 울었어요. 이상했어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뭔가 꽉 막혀 있던 가슴이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류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만났던 김선욱입니다. 아, 선생님,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그의 목소리가 정말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개인 레슨 정말 해볼 수 있을까요? 첫 개인 레슨은 콜라텍 옆에 있는 작은 연습실에서 시작됐습니다. 거울이 온 벽면에 붙어 있고 전문적인 음향 시설까지 갖춰진 곳이었어요. 류진우가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기본기부터 천천히 해볼게요. 류진우는 정말 친절했어요. 제 동작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봐주고 틀린 부분은 직접 손을 잡고 가르쳐 주기도 했죠. 선생님은 정말 감각이 좋으세요. 이런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들떴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칭찬을 들어봤나요? 가족들은 제가 늙었다고만 했는데 류진우는 제 가능성을 봐주는 것 같았어요. 한 달 정도 레슨을 받고 나니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몸의 움직임도 부드러워지고 리듬감도 늘었어요. 그때 류진우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해보시는 건 어때요? 시니어 댄스 대회 준비 과정을 제대로 밟아보시죠. 그런데 비용이 얼마나? 3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의상,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집중 레슨까지 포함해서요. 300만 원이라니.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류진우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선생님 실력이면 충분히 상위권에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죠. 저는 결국 그 돈을 투자했습니다. 은퇴금에서 꺼내는 건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싶었거든요. 대회 준비는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전용 의상을 맞춰 입고 전문 헤어 디자이너가 제 머리를 예쁘게 해주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화장까지 해줬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선생님 정말 멋지세요. 이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봐야겠어요. 류진우가 제안한 유튜브 영상 촬영. 처음엔 무서웠지만 막상 해보니 재미있었어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조명 아래서 춤을 추는 제 모습이 영상으로 나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나야? 영상 속 저는 늙은 여자가 아니라 무대의 주인공 같았어요. 우아하게 춤추는 모습이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혼자 그 영상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몰라요. 심지어 제가 제 영상에 좋아요까지 눌렀죠. 선생님 반응이 정말 좋아요.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고요. 류진우가 보여준 댓글들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할머니 춤 정말 멋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네요.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글들이 가득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프로모션 영상도 만들고 더 큰 무대를 준비해 봐야겠어요. 류진우의 제안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프로모션 영상 제작에 500만 원, 더 고급 의상과 소품에 200만 원, 그리고 방송 출연을 위한 특별 준비 과정에 1000만 원. 선생님 실력이면 방송에도 나갈 수 있어요. 진짜 스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스타라는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67세의 스타가 될 수 있다니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죠. 류진우는 계속 말했어요.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선생님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줘야 해요. 저는 점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처음 300만 원에서 시작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그리고 결국 8500만 원까지. 거의 제 은퇴금의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연습실에 나가서 춤을 추고 영상을 찍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마치 제2의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어요. 선생님, 곧 큰 방송사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준비 많이 하셔야 해요. 류진우의 말을 들으며 저는 꿈을 꿨습니다. 텔레비전에 나가서 춤을 추는 제 모습을. 그런 날이 정말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같은 연습이었습니다. 류진우와 함께 새로운 안무를 배우고 방송 출연을 위한 특별 준비를 했어요. 선생님, 오늘도 정말 훌륭하세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그의 칭찬에 저는 또 한 번 기뻤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지하철역 앞에서 휴대폰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분명 연습실에 놓고 온 것 같았습니다. 다시 콜라텍으로 돌아가야 했죠. 건물 입구에 도착해 보니 이미 문이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뒷문은 열려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정리하고 있나 싶어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무대 뒤쪽 휴게 공간으로 향하는데 어디선가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휴대폰을 찾으려고 그쪽으로 가다가 무의식 중에 그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요즘 어때? 김선옥 할머니 말이야. 그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제 이름이 나왔거든요. 누가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궁금해서 벽 뒤에 숨어서 들었습니다. 그 여자 완전히 넘어갔지. 은퇴금 다 뽑게 했잖아.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은퇴금을 다 뽑게 했다니. 누가 저한테 그런 걸 했다는 말인가요? 시니어들은 정말 쉬워. 외롭고 돈 있고 다루기 쉽거든. 그 목소리가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났지만 분명 아는 목소리였어요. 더 듣고 싶어서 조금 더 가까이 갔습니다. 처음엔 좀 까다로울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라고 몇 번 불러주니까 완전히 녹더라고. 그다음부터는 뭘 해달라고 해도 다 해줘.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류진우뿐이었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에 더 들어봤어요. 8,500만 원이면 꽤 쏠쏠한데 다음엔 또 누구 타겟으로 잡을 거야? 콜라텍에 돈 많은 할머니들 많잖아. 그 중에서 외로워 보이는 사람 하나 더 골라봐야겠어. 류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틀림없었어요. 그 부드럽고 정중했던 목소리가 지금은 차갑고 계산적으로 들렸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보다는 분노가 먼저 올라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지? 그 할머니 진짜 순진해. 방송 나간다고 하니까 완전 믿더라고. 방송국이 어디 있어? 그냥 적당히 둘러댄 건데. 제가 그토록 기대했던 방송 출연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댓글들도 모든 게 조작된 거였어요. 제가 스타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감정 연기도 잘해야 해. 감동받은 척, 칭찬하는 척. 그래야 돈을 계속 뽑아내지. 감정 연기라니. 그동안 류진우가 보여준 모든 관심과 칭찬이 전부 연기였다는 말인가요? 제 춤을 보고 감동받았다던 그 표정도, 저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중해주던 태도도 모두 가짜였던 거죠. 다음 주에 또 레슨비 달라고 해봐야겠어. 뭔가 그럴듯한 이유 만들어서.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 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설렜던 마음들, 새로운 꿈을 꾸며 잠들었던 밤들. 모든 게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제 휴대폰을 찾는 것도 잊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야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1시간 넘게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차갑게 식으면서 머릿속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울분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대로 된 복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류진우 같은 사기꾼들이 많더라고요. 시니어들을 상대로 한 사기 수법, 댄스 레슨을 빌미로 한 금전 편취,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어요. 하지만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류진우를 역으로 속이는 방법을 말이죠. 그 사람이 돈에 눈이 멀었다면 더 큰 돈으로 유혹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외모부터 바꿔야 했어요. 김선옥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거든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평소와 다른 스타일의 가발을 샀습니다. 백화점에서는 평소 입지 않던 고급 정장도 구입했어요. 집에서 거울 앞에 서서 변신을 시도해 봤습니다. 짧은 가발을 쓰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까지 끼니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목소리도 연습했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차분하게 말하는 법을 익혔죠. 새로운 정체성도 만들었습니다. 조날이라는 해외 거주 한국인 투자자, 실버 산업에 관심이 많은 사업가라는 설정이었어요. 명함도 제작했고 그럴듯한